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아버지, 병원은 다니고 계신 거죠? 할머니, 이번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지갑이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속 당당함이 무너지고 세상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이 쌓여가는 일입니다. 먹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하고 싶은 말조차도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숨막히는 현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후반에는 노년의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첫 번째 순간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겨도 돈이 없어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벽지가 부풀어 오르고 그 틈 사이로 까맣게 번져가는 곰팡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걸레로 닦고 락스를 희석해 문질러도 봅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벽지뿐 아니라 장판 및 천장 모서리까지 번져갑니다. 냄새는 눅눅하고 방 안 공기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섣불리 수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견적만 수십만 원, 심하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박선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0년 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장마철에 창문 옆 벽에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청소기로 빨아내고 세제를 뿌려봤지만 다시 피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결국 벽지가 들뜨고 부스러지기 시작했지만 수리비가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그냥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손님이라도 오면 가구를 옮겨 곰팡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되면 곰팡이 냄새가 옷장 안까지 스며들어 외출할 때마다 옷에 곰팡내가 밴 건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최상호 씨도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겨울을 보내고 난 뒤 봄이 오자 안방 벽 전체가 거뭇하게 변했습니다. 습기와 곰팡이가 뒤섞인 냄새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지만 은퇴 후 생활비만으로 버티는 입장에서 도배와 단열 공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딸이 손주를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했지만 곰팡이 냄새가 심해 집이 좀 어수선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손주가 오길 바랐지만 곰팡이 핀 벽 앞에서 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김정자 씨는 곰팡이와의 전쟁을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물이 거실 장판 밑까지 번졌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곰팡이가 이미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판을 교체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에 그냥 위에 덮개를 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곰팡이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름이면 더 심해져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지만 의사는 곰팡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약만으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정자 씨는 약을 먹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집안의 곰팡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가 아니라 건강과 존엄을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곰팡이 냄새가 스며든 집에서는 친구를 초대할 수 없고 가족마저 부르기 꺼려집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줄고 집안에서의 고립감이 깊어집니다. 벽에 번진 곰팡이를 볼 때마다 이 집이 내 인생의 얼굴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마저 눅눅해집니다. 돈이 없다는 건 집을 고치지 못하는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곰팡이처럼 삶에 서서히 번지는 자존심의 상처를 방치하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 매일 숨 쉴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고 사람을 피하고 결국 웃음을 잃게 됩니다. 노후에 진짜 필요한 건 번듯한 집이 아니라 곰팡이가 피어도 바로 고칠 수 있는 작은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없다면 벽에 번진 곰팡이와 함께 마음속 행복까지 서서히 썩어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두 번째 순간은 가장 싼 식재료만 고르며 장보는 순간입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갑니다. 오늘 한 끼를 해결할 예산은 고작 5천 원. 싱싱한 딸기나 잘 숙성된 한우는 아예 시야에서 지웁니다. 눈이 닿는 건 늘 같은 자리, 세일표가 붙은 채소 코너와 유통기한 하루 남은 반값 고기. 남들은 바구니에 연어, 치즈, 각종 반찬을 풍성하게 담는데 내 손은 시든 시금치 한 단, 찌그러진 달걀, 10일 라면으로만 채워집니다. 계산대 앞에서 결제 금액이 쑥쑥 오르면 심장이 조여듭니다.
이 중에 뭐 하나 내려놔야 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김정순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기초연금과 알바비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장을 볼 수 있는 돈은 15만 원 남짓. 한 달에 2번 마트에 가는 날은 정순 씨에게 잔인한 날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 콩나물, 두부, 물을 담고도 손이 무겁습니다. 무게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번은 손주가 놀러 온다고 해 오랜만에 삼겹살을 사려고 고기 코너에 섰습니다. 하지만 백지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대신 1,800원짜리 닭봉을 들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양념 잘하면 맛있게 먹을 거야. 손주가 와서 고기를 찾았지만 밥상 위엔 닭볶음과 콩나물국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고기 없어? 라는 순수한 질문에 정순 씨는 웃으며 다음에 사줄게라고 답했지만 부엌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절반이 빈칸이었고 그 빈칸이 마치 자신의 노후를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비슷한 처지는 전북 군산에 사는 박용남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남편의 병간호로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 남은 건 월 5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그는 무조건 유통기한 임박 코너부터 돌았습니다. 한 번은 우유가 마시고 싶어 냉장고 앞에 섰다가 500ml짜리조차 제값 주기가 아까워 발길을 돌렸습니다. 대신 1,000원짜리 커피 믹스를 담으며 이걸로 버티자고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장 보는 시간이 행복이 아니라 벌칙이 됩니다. 원하는 걸 고르는 기쁨이 아니라 버릴 걸 고르는 고통이 먼저입니다. 살 수 있는 것과 절대 살 수 없는 것의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 선은 매달 더 가혹해집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면 싸구려 식재료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걸로 한 주를 버텨야 합니다. 그 순간 가난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선택할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잃은 순간 노년의 하루는 점점 더 초라해지고 마음마저 굶어가기 시작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세 번째 순간은 각종 모임에서 밥값이 부담돼 피하는 순간입니다. 모처럼 친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이번 주에 점심 한번 할까? 예전 같으면 두말 없이 나갔겠지만 지금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요즘 시내 식당 밥값이 기본 1만 5천 원, 커피까지 하면 2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한번 나가면 최소 23만 원이 깨지는 셈입니다. 월 생활비를 손가락으로 셈하는 입장에서 이건 큰 돈입니다. 순간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보자라는 변명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웃으며 전화를 끊지만 속은 씁쓸합니다. 모임을 피한 게 아니라 밥값을 피한 겁니다. 대전 유성에 사는 이명자 씨는 젊을 때만 해도 모임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점심 먹고 차 마시고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 실패와 함께 노후 자금이 증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과 파트타임 일당으로 생활을 이어갑니다. 한 달 용돈이라 해봐야 10만 원 남짓. 그런 상황에서 친구 모임은 사치였습니다. 한 번은 40년 지기 친구가 생일이라고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꽃다발에 선물까지 사서 가고 싶었지만 지갑 사정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밥값도 겨우 낼 판에 무슨 선물이야 라는 생각에 결국 전날 밤 몸이 아프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는 괜찮아, 다음에 보자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한동안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모임 초대일까봐. 서울 송파에 사는 박태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매달 모이던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점심 모임이었지만 장소가 늘 호텔 뷔페나 유명 한정식집이었습니다. 1인 3만 원 이상은 기본, 거기에 회비까지 얹히니 모임 하루가 지나면 지갑이 텅 비었습니다. 몇 번은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일이 돌아올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 자체가 끊겼습니다. 태수 씨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TV 속 맛집 프로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런 곳에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돈이 없으면 모임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 웃고 떠드는 시간보다
계산대 앞에서 손이 떨리는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결국 피하게 되고 피하다 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모임에서 빠지는 이유를 솔직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순간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을 핑계로, 바쁨을 핑계로 관계를 하나둘 놓아버립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놓친 관계는 다시 잇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모임에서 사라진 사람은 잊혀집니다. 결국 집안에 혼자 남아 TV나 스마트폰 속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 외로움은 배고픔보다 더 깊고 오래갑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네 번째 순간은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가도 마음속엔 돈 걱정으로 근심할 때입니다. 버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고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겉으론 같이 웃지만 속은 복잡합니다. 숙박비, 식사비, 기념품값까지 계산기를 머릿속에서 돌리느라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트 장바구니를 고를 때처럼 여행에서도 이건 사도 되나? 다음 끼니는 어떻게 줄이지? 라는 생각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유롭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지만 나는 물만 마시며 웃는 신용을 합니다. 사진 속 표정은 즐거워 보여도 그 웃음 뒤에는 돌아가면 통장이 얼마나 남을까라는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 씨는 평생 아끼며 살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2박 3일 제주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표부터 숙소까지 모두 친구들이 추천하는 대로 예약됐습니다. 출발 전부터 영숙 씨는 이번 달 연금으로는 빠듯하니 다음 달 공과금은 조금 미뤄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첫날 친구들이 흑돼지 식당으로 향했지만 메뉴판 가격을 보는 순간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인분에 2만 원이 넘는 가격. 웃으며 난 고기 많이 못 먹으라며 밥만 주문했지만 속으론 이 돈이면 집에서 10끼를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엔 올레길을 걸으며 기념품 가게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지갑을 꺼내 예쁜 스카프와 특산품을 샀습니다. 영숙 씨도 손에 들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집 많아져서 안 사라는 말로 웃어넘겼지만 그 순간 친구와의 대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 카페에서 친구들이 커피를 주문할 때도 영숙 씨는 배가 안 고프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여행에서 진짜 얻은 게 뭐지? 추억? 아니야, 불안뿐이야. 경기 파주에 사는 최병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첫 친구들과의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모두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라 들뜬 분위기였지만 병호 씨의 머릿속은 환율이 올랐는데 이번 달 생활비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친구들이 해산물 플래터를 시킬 때 그는 배가 불러서라며 작은 샐러드 하나만 시켰습니다. 관광지 입장료가 예상보다 비싸자 난 여기 전에 와봤어 라고 둘러대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을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행을 온 게 아니라 돈 걱정하러 온 거구나. 이렇게 돈이 없으면 여행이 즐거움이 아니라 불안의 연속이 됩니다. 바다와 산, 새로운 음식과 문화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가격표입니다. 여행 중에도 마음 한편이 무겁고 귀국 후엔 카드 명세서를 보는 순간 또다시 한숨이 나옵니다. 여행의 추억보다 돈이 빠져나간 장면만 선명하게 남습니다. 결국 이런 여행은 마음의 휴식이 아니라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다섯 번째 순간은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달력 위 빨간 동그라미 하나에 온 인생이 매달 매달려 있습니다. 다른 날들은 무의미하게 흘러가지만 연금이 들어오는 그 하루만이 유일하게 숨이 트이는 날입니다. 그 전까지는 병원 가는 것도 미루고 고등어 한 마리 사 먹는 것도 미루고 심지어 전기요금도 일부러 늦게 냅니다. 연금날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는 게 아니라 초조해집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훨씬 많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조순희 씨는 매달 25일만 되면 새벽부터 눈이 뜨입니다. 국민연금 41만 원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통장에 찍히는 순간 동시에 절반 이상이 빠져나갑니다. 밀린 관리비, 전기세, 카드값, 약국 외상값까지 일시간도 안 돼 통장 잔액은 10만 원 남짓이 됩니다.
그 돈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니 마트에 가서도 장바구니에 뭘 넣을지 10분 넘게 고민합니다. 한 번은 라면 한 박스를 살까 하다 1,500원 더 싼 5개 묶음을 골라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 더 무겁다고 느꼈습니다. 부산 사구에 사는 김종만 씨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연금 지급일만 되면 아침부터 ATM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날은 마치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먼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두어야 혹시 모를 자동이체로 잔액이 0원이 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종만 씨는 연금날이 오기 전엔 카드도 못 긁고 교통카드도 충전 못한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가 점심을 먹자고 해도 연금 전에는 무조건 거절합니다.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지금은 돈이 없어서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최경자 씨는 연금날을 기다리며 매일 달력을 봅니다. 하루하루 줄을 긋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직 12일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면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재료로 어떻게 버틸지 계산합니다. 밀가루가 있으면 부침개로 이틀, 김치찌개로 사흘, 나머지는 밥에 간장 비벼 먹는 식입니다. 연금날 전날 밤은 거의 뜬 눈으로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통장에 돈이 찍히면 제일 먼저 마트에 가지만 장바구니를 채우는 속도보다 마음속 계산이 더 빠릅니다. 이건 일주일치, 저건 3일치 하지만 그렇게 꽉 채운 식재료도 한 달이 끝날 즈음엔 또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시 빨간 동그라미를 세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연금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생활은 단순히 가난을 넘어서 삶의 리듬까지 돈에 종속시킵니다. 날짜가 행복을 결정하고 통장 잔액이 기분을 지배합니다. 친구 만나는 날, 병원 가는 날, 심지어 약을 사는 날조차 연금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돈 들어오는 날만 숨쉬는 간헐적 생존이 됩니다. 노년에 돈 없을 때 비참해지는 6번째 순간은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주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입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그 작은 손을 처음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너한테만큼은 뭐든 아낌없이 주겠다. 하지만 세월은 그 약속을 무너뜨렸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은 연금뿐, 매달 관리비와 약값만 내도 통장은 빈칸이 됩니다. 평소엔 그냥 건강하게 얼굴만 봐도 된다고 스스로 위안하지만 손주 생일만큼은 마음이 무너집니다. 생일상 앞에서 웃고 있는 손주를 보면서도 주머니 속엔 축하 카드 한 장뿐인 현실이 그 웃음을 칼처럼 베어버립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손주가 3명입니다. 한창 자랄 나이라 생일이면 케이크, 선물, 용돈이 오가는 모습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뒤 기초연금과 틈틈이 하는 청소일로 생활하는 혜순 씨에게 용돈은 사치였습니다. 첫째 손주 생일날 손에 쥔 건 고작 5,000원짜리 지폐 한 장. 봉투에 넣기도 민망해 그냥 편지에 끼워서 줬습니다. 손주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고마워요 라고 했지만 그 뒤에 부모가 슬쩍 미소로 눈치를 주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 할머니구나.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성호 씨는 은퇴 전엔 명절이나 생일이면 10만 원, 20만 원씩 용돈을 주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식들도 손주들도 우리 아버지 통 크다라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빚까지 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손주 생일에 겨우 케이크 하나만 사갔습니다. 아이가 용돈 봉투를 기대하는 눈빛을 보자 성호 씨는 괜히 케이크 상자를 열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칼로 쑤시는 듯한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봉투 하나 못 건넨 자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미자 씨는 한 번의 경험 이후 아예 손주 생일날을 피합니다. 예전에 빈손으로 손주 생일에 갔다가 옆에서 다른 친척들이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생일이 다가오면 일부러 감기 기운이 있다며 가지 않습니다. 손주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보다 봉투 하나 준비 못하는 수치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렇게 돈이 없으면 손주 생일이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현실은 그 마음을 담아낼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주가 웃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자리에서조차 위축되고 손주의 기억 속에 주는 사람이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을까봐 겁이 납니다. 노년에 돈을 모으는 현실적인 방법은 큰 돈을 벌 생각보다 새는 돈을 막고 저축 습관을 되살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생활비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종이에 적고 꼭 필요한 것과 줄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과도한 통신비부터 줄이면 효과가 큽니다. 이렇게 절약한 금액은 반드시 따로 모아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저축 통장으로 옮겨두면 쌓이는 속도가 다릅니다. 둘째, 꾸준한 저축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이라도 손대지 않는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면 의식하지 않아도 돈이 모입니다. 저축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힘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건강이 허락한다면 가벼운 아르바이트나 재능을 살린 소일거리를 하세요. 도보 택배 배달, 카드 배송 업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의외로 많습니다. 고정 수입이 한 줄 더 생기면 저축 속도가 빨라집니다. 넷째,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주거급여, 건강보험 감면 등은 신청만 해도 생활비를 줄여주고 그만큼 저축 여유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동구매 대신 3일 고민법을 쓰고 장을 볼 땐 필요한 목록만 들고 가며 전략한 금액은 곧바로 저축 계좌로 옮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노년에 돈을 모은다는 건 단순히 전략이 아니라 전략한 돈을 반드시 저축으로 연결시키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모인 돈이야말로 노후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응원합니다.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있다죠. 한 통의 메시지에 하루 기분이 뒤집힌다네요. 그 나이에 연애라니 다들 조심스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한번 스며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게 노년의 사랑입니다. 처음엔 설렘 같지만 그 속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뿌리 내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집착으로 변해 일상과 인간관계를 휘청이게 만듭니다. 마음을 빼앗긴 만큼 삶의 균형이 무너지는 무서운 현실. 오늘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7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으로 돈을 잃어도 다시 일할 기회와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체력과 건강, 사회적 환경 모두 예전 같지 않아 한번 무너진 재정은 다시 세우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숙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늘 그녀의 안부를 묻고 챙기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며 웃음이 많아졌고 외로움도 줄어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 그는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생활비를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 이렇게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금액은 어느새 수천만 원이 됐습니다. 불안해진 김 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지만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무너진 마음뿐이었고 김 씨는 연금과 적금을 깨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영수 씨도 같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모은 1억 원으로 조용한 노후를 꿈꾸던 그는 동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여행을 좋아한다며 전국을 함께 다니자고 했고 박 씨는 흔쾌히 모든 경비를 부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집 수리비, 건강검진비, 가족 선물 등 다양한 이유로 돈을 부탁했고 박 씨는 사랑하는 마음에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채 되지 않아 통장은 바닥났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기계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고 박 씨는 빚과 깊은 상실감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지만 이런 배신과 돈 문제는 평생 지울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경제적 손실은 단순히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 생활비,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안전망을 잃는 것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의 선택이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설렘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이 지갑을 열게 하는 순간 그 대가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사랑은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해져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 쉽게 커집니다. 처음엔 가슴이 뛰고 하루가 설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정은 의존과 두려움으로 변하고 결국 상대를 올가매는 집착이 됩니다. 이 집착은 사랑을 지키는 힘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선희 씨는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통화를 하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병원에도 동행하며 하루의 대부분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작은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손님과 길게 대화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몰래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고 약속이 없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디야? 누구랑 있어? 라며 추궁했습니다. 처음엔 그녀의 관심을 애정으로 받아주던 그는 점점 숨이 막힌다며 연락을 줄였고 끝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그를 붙잡아 두려는 집착이었다는 것을. 전북 전주에 사는 김창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뒤 홀로 지내던 그는 한 문화센터 모임에서 만난 여인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오랜만에 삶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족 모임 때문에 며칠 연락을 하지 않자 불안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새벽에도 전화를 걸고 답이 없으면 혹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기던 그녀도 점점 피곤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화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함을 참지 못해 그녀의 지인을 통해 행적을 확인하려 했고 그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관계를 끝내자고 했고 김 씨는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는 내가 한 건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달래줄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필사적인 매달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메우려는 기대와 의존이 강해 작은 변화에도 불안이 증폭되고 집착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루의 중심이 상대에게만 쏠리면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며 통제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런 집착은 결국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고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해야 하지만 집착은 서로를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의 사랑이 진짜 행복이 되려면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은 금세 무너지고 외로움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새로운 갈등이 외로움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 가끔 마음을 저리게 하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서 겪는 갈등은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굳어진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할 경우 충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지 7년 만에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했고 같은 지역에서 자라 비슷한 추억이 많았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매일 식사 약속을 잡고 함께 시장을 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작은 불편함이 갈등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TV를 켜고 뉴스를 크게 틀어놓았고 그녀는 아침 9시쯤 일어나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식사 취향도 달랐습니다. 그는 매 끼니를 한식으로 챙겨야 했지만 그녀는 가끔 빵과 커피로 간단히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차이가 쌓여 언성이 오갔습니다. 특히 손주 문제에서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손주들이 놀러오면 집안 규칙을 어기더라도 봐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집안 질서를 깨는 걸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차라리 혼자 살 때가 훨씬 편했다는 말을 남기고 관계를 끝냈습니다.
대전의 한 남성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지내던 그는 사진 동호회에서 한 여인을 알게 됐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사진을 찍고 전시회도 가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금전 사용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매달 일정 금액만 쓰며 저축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녀는 여행이나 모임에선 아끼지 말자는 주의였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경비를 두고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저렴한 숙소와 소박한 식사를 원했지만 그녀는 호텔과 고급 식당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여행은 취소됐고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였습니다. 그 후에도 모임 회비나 선물 비용을 두고 매번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럴 거면 외로운 게 낫다. 갈등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털어놨고 며칠 뒤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생기는 새로운 갈등은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일상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외로움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지만 갈등은 상대가 있어야 풀리기에 더 무겁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패턴, 금전 감각, 가족 문제에서 비롯된 충돌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매일을 불안과 긴장 속에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 갈등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외로움이 오히려 더 가벼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마음이 들뜨고 하루가 설레지만 그 관계가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년의 연애는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큽니다. 한 사람에게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관계가 끝났을 때 남는 건 그 사람도 기존의 인연도 아닌 철저한 고립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최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 만에 지인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늘 다정했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엄마가 외롭지 않게 지내면 좋다며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지 반년쯤 되자 그는 가족 모임에 함께 가는 걸 꺼렸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혼자 다녀오라는 말에 그녀는 서운해했고 점점 가족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그는 드라이브와 외식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시간을 놓치기 싫어 가족 약속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일부가 그에게 쓰인 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관계는 끝났지만 가족과의 거리는 이미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어색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도연 씨는 30년 지기 친구들과 자주 만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행 모임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친구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요즘 너무 안 보인다고 해도 그는 연애 중이니까 좀 봐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괜히 오해받을 일 만들지 말자며 그가 친구를 만나는 걸 꺼렸습니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몇 년 후 그녀와의 관계가 끝났을 때 남은 건 텅 빈 주소록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는 한번 멀어진 인연은 다시 붙잡기 어렵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은 나도 모르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줄이고 모든 것을 한 사람에게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남는 건 더 깊어진 외로움뿐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은 한번 끊기면 회복하기 힘들기에 노년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사랑보다 여러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게 평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마음의 여유와 평온을 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가며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하지만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면 특히 상대가 예민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면 하루의 대부분을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추는 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잠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정혜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10여 년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정했고 당신은 이제 나만 믿고 살면 된다는 말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초반에는 그의 세심함이 든든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작은 일에도 기분이 쉽게 변했습니다. 약속에 10분 늦으면 하루 종일 말이 없었고, 그녀가 친구와 식사 약속을 잡으면 나보다 친구가 더 좋냐며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주말 일정과 식사 메뉴까지 그의 취향을 우선해야 했고, 그녀는 점점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관계를 끝내며 외로운 건 견딜 수 있어도 남은 인생을 눈치 보며 사는 건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진수 씨도 은퇴 후 여유를 즐기다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 설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 기복이 심했고 전화를 바로 받지 않으면 왜 안 받느냐며 따졌습니다. 화가 난 날에는 하루 종일 냉담했고 그는 점점 그녀의 눈치를 보며 일과를 짜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그녀가 원하는 여행지만 다녔고 본래 즐기던 등산과 낚시는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관계를 정리했고 다시 혼자만의 여행을 시작하며 이제야 내 시간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상대의 기분에 맞춰 사는 생활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나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생활 반경이 좁아진 노년에는 상대의 표정과 말투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내 취향은 뒷전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생활이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고 황금 같은 시간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지키는 삶으로 변질됩니다. 외로움이 두렵더라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없는 사랑이라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를 잃고 얻는 사랑은 평생의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6번째 이유는 마지막 인생을 후회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선택 하나하나가 삶의 결말에 더 가까이 닿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되돌릴 시간과 힘이 있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결정이 남은 생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현실을 보지 못하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만 남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영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랫동안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첫사랑과 재회했습니다. 그는 옛날과 다름없이 따뜻했고 젊은 시절 못다한 사랑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 씨는 설렘에 빠져 주저없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길어질수록 그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이 씨는 젊은 날의 인연이니 믿자는 마음에 통장을 열었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이 빠져나갔고 자녀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크게 화를 냈습니다. 관계는 끝났지만 이미 통장은 텅 비었고 자녀와의 관계도 서먹해졌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고 싶었는데 후회와 불신만 남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장성훈 씨는 70대 초반에 한 교회 모임에서 여성을 만나 교제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활발하고 사교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 씨의 생활을 바꾸려 했습니다. 주말마다 자신의 가족 모임에 데리고 가고 취미 활동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장 씨는 처음엔 맞춰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그는 오래 즐기던 낚시 모임과 친구들과의 여행을 포기했고 하루 대부분을 그녀의 일정에 맞춰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 관계가 끝났을 때 그는 친구도 취미도 생활의 자유도 모두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시간을 다시 돌릴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말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노년의 사랑이 반드시 행복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제적 손실, 인간관계의 단절, 잃어버린 자유와 자존감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노년의 매일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됩니다. 젊을 때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노년에는 되돌릴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채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나를 지켜주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준다면 의미 있지만 나를 잃게 하고 후회만 남긴다면 그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노년의 하루하루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과 후회로 채우는 대신 평온과 만족으로 채울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잘 살았다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경제권을 넘기고 다시 되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로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노년에는 재기의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마음에 통장이나 재산 관리를 맡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넘긴 경제권은 돌려받기가 어렵고 그 결과 남은 생애 안전망마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김정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자상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반년쯤 되었을 때 그는 우리 이제 부부처럼 살 텐데 생활비 관리도 내가 할게라며 통장을 맡겼습니다. 김 씨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부터 이상한 지출 내역이 늘었고 예금도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항의하자 그는 당신을 위해 쓴 거다라며 화를 냈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후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이미 대부분의 돈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김 씨는 외로운 마음에 믿었는데 그 대가가 남은 인생의 불안이 될 줄 몰랐다고 한탄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박영호 씨는 은퇴 후 모아둔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꼼꼼히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봉사 모임에서 만난 여성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재정관리 경험이 있다며 돈을 잘 굴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박 씨는 전문성이 있다니 좋다며 전 재산이 들어있는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이자가 붙은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안심시켰지만 1년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고 집 주소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과 도장을 잃은 채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돈은 인출된 뒤였습니다. 수십 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는 이후 월세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노년의 사랑에서 경제권을 넘기는 일은 단순한 신뢰의 표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삶의 기반을 상대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제권을 잃으면 생활비와 의료비 등 필수 지출조차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되고 그 불편과 불안은 매일을 무겁게 만듭니다. 설령 관계가 틀어져도 법적으로 되찾는 과정은 길고 복잡하며 대부분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노년의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져도 경제권만큼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지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도장까지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경제권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는 일은 달콤한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너지는 건 마음만이 아닙니다. 통장이 비고 친구와 가족이 멀어지고 내 시간과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려던 그 길이 어느 날 갑자기 후회와 고립, 빈손의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설렘은 잠깐이지만 대가는 평생입니다. 감정에 휩쓸린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비극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990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 부질없습니다. 평생 쥐고 있던 명함, 자식 잘 되라고 바쳤던 희생, 노후를 위해 악착같이 모아둔 돈까지 결국 나이 들어 혼자 남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병원 진료 카드만 남은 채 고요한 방에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울려주지 않는 전화기, 열리지 않는 문 앞, 끝없이 늘어진 하루. 그렇게 무너지는 노후를 막으려면 단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갖춘 사람만이 혼자 살아도 최고로 자유롭고 안전한 노년을 누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노년의 법적 권리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재산과 내 몸, 내 인생을 끝까지 내 손에 쥐고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법적 권리를 모르고 사는 노인은 집 한 채와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빼앗기고도 아무 말 못하는 희생양이 됩니다. 가족이라 해도 친구라 해도 사람 마음은 언제든 변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가 많아 한번 잘못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는 노인은 물 위에 띄운 나뭇잎처럼 아무 방향 없이 떠다녀 결국 다른 사람의 손에 운명을 맡기게 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최성호 씨는 70세가 넘어서야 법적 권리의 무서움을 깨달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60대 후반에 재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새 배우자가 서류 절차 간단히 하자며 가져온 문서에 별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서류는 단순한 혼인신고서가 아니라 재산 분할과 상속권을 전부 넘기는 위임장이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부부관계는 파탄났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미 모든 재산권은 상대방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평생 벌어 모은 3억 원 예금과 집 한 채를 한순간에 잃었고 최 씨는 월세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한테 당한 게 아니라 법을 몰라서 당한 겁니다. 도장 찍는 순간 인생이 끝났습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이정화 씨는 법적 권리를 단단히 준비한 덕분에 평생 모은 재산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는 젊을 때부터 유언장 작성, 재산 증여 계약, 의료 결정서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거나 의식이 없을 때 누가 병원 결정권을 가질지까지 미리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법원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몇 해 전 먼 친척이 찾아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지만 그녀는 법률 자문을 통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서류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았고 모든 결정을 법적 틀 안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여전히 자기 집에서 살며 통장과 재산 목록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법적 권리를 쥐고 있으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태수 씨 사례는 더 끔찍합니다. 그는 장남이 아버지 이름으로 된 집을 제 명의로 해두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에 속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처음엔 가족이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1년 후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리금 상환이 밀리자 은행에서 경매에 넘겨버렸습니다.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살던 집에서 강제로 퇴거당했고 남은 건 보증금도 없는 단칸방과 채무 독촉장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말합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가족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내 잘못은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대전의 김윤자 씨는 법적 준비 덕에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홀로 된 그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모든 재산을 자신 명의로 굳게 묶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증여 계획은커녕 본인이 원할 때만 소액을 생활비로 지원했습니다. 혹시라도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결정서와 신탁계약도 체결했습니다. 몇 년 전 친척이 접근해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했지만 그녀는 법적으로 계약을 피하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도 여유롭게 살며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곳에 돈을 씁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권리를 내가 지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합니다. 법이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한 번이 평생의 자유와 재산을 갈라놓습니다. 법을 모르면 당하는 건 시간 문제이고 법을 알면 누구도 함부로 못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며 최고의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내 권리를 지키는 법적 무기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방패입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빚 없는 깔끔한 재정 상태입니다. 노년의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목줄을 죄는 족쇄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채권자 전화를 받으며 눈치를 보고 은행 창구 앞에서 연체료를 계산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은 무너집니다. 빚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해 잠식당하고 모든 결정이 돈이라는 단어에 얽매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심지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루게 됩니다. 빚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병들게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떳떳하게 살고 싶은 노년이라면 반드시 빚이라는 족쇄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빚을 끌어안은 채 노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인생은 끝없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인천에 사는 이광수 씨는 50대 후반에 다니던 직장이 구조조정으로 사라지면서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에 손을 댔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일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 만에 빚은 수천만 원으로 불어났고 이자는 그의 노후를 삼켜버렸습니다.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 절반 이상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는 전기가스 요금과 최소한의 식비만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는 연락을 해도 대꾸조차 못했고 심지어 손주 돌잔치에 가서도 축하금 몇만 원을 봉투에 넣으면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몸은 건강했지만 빚이 그의 발목을 잡아 결국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살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경남 창원에 사는 정혜순 씨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빚은 독이라고 생각하며 집을 살 때도 대출 대신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도 그녀는 중고차를 몰고 근거리 여행만 다녔습니다. 하고 싶은 사업 제안이 들어와도 빚을 져야 한다면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소심하다, 그렇게 살면 평생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그녀는 꿋꿋했습니다. 그 결과 60대가 된 지금 그녀는 큰 재산가는 아니지만 마음이 편안합니다. 국민연금과 소규모 상가 임대 수익으로 생활하고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손주 생일이면 직접 장난감과 용돈을 챙기고 봄이면 친구와 1박 여행을 다니며 내가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빚이 없으니 돈이 많지 않아도 삶이 자유롭다는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극단적으로 대비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박준호 씨는 60세가 되던 해 노후 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한 채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투자했고 몇 년 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건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매달 이자 갚느라 연금도 모자라서 결국 살던 집을 팔고 반지하 월세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해 휴대폰 전원을 꺼놓고 지냈습니다. 빚 때문에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미안해졌고 사람들을 피하다 보니 사회와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으며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까지 입에 올렸습니다. 반대로 강원도 원주에 사는 김미정 씨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진 않지만 철저히 빚 없는 인생을 지켰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소비를 통제하고 모든 지출을 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입 범위 안에서만 생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얼굴에 늘 여유 있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가끔은 버스를 타고 시내를 나가 친구와 점심을 먹습니다.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많지 않지만 갚아야 할 돈이 전혀 없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며 웃는 그녀의 얼굴은 빚 없는 노년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빚이 있는 노후와 빚이 없는 노후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빚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불안과 수치심으로 물들지만 빚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내 선택과 여유로 채워집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그 시작은 반드시 빚 없는 깔끔한 재정 상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세 번째 준비할 것은 적당한 일거리나 봉사활동입니다. 노년에 시간이 넘쳐나는 건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됩니다. 할 일이 없으면 하루가 길어지고 길어진 하루는 생각을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불안과 우울로 변합니다. 방 안에 앉아 TV만 보며 시간을 죽이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은 굳고 마음은 무너집니다. 젊을 땐 일이 많아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나이 들어 일거리가 전혀 없는 건 더 큰 지옥입니다. 돈을 벌든 봉사활동을 하든 몸과 마음을 쓸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하루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썩어갑니다. 대구에 사는 김병철 씨는 65세에 조기 퇴직을 하고 이제 여유롭게 살겠다는 생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늦잠 자고 드라마 보고 공원 산책하며 노후를 즐긴다고 여겼지만 1년이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생활하면서 체중이 15kg나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고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아 술에 의지하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아버지가 점점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건강뿐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잃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일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몸도 마음도 무너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박정자 씨는 은퇴 후 하루 4시간씩 지역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료하게 보내던 시간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봉사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네는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 함께 일하는 봉사자들과의 짧은 대화가 하루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돈은 못 벌어도 이 시간이 제일 값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란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덕분에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검진에서 오히려 혈압과 혈당이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영수 씨는 퇴직 후 5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놀 때가 제일 좋다고 부추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사람들을 피하게 됐습니다. 만나면 대화할 주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뉴스, 날씨, 건강 얘기뿐인 대화가 지루했고 결국 약속도 줄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며 하루를 보냈고 점점 외부 활동이 줄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항우울제까지 복용했지만 무기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노년은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반면 전북 전주에 사는 장미선 씨는 은퇴와 동시에 동네 경로당에서 주 3회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돕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봉사활동이 자신을 위한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며 땀을 흘리고 반찬을 받는 어르신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그녀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덕분에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고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 건강이 오히려 좋아졌다고 했고 그녀 스스로도 몸이 살아나니 마음이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봉사활동은 그녀에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한 동력원이었습니다. 적당한 일거리나 봉사활동은 노년을 살아있게 만드는 생명줄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살아나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돈을 벌든 봉사를 하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순간 고립과 우울은 사라집니다. 혼자 살아도 웃을 수 있는 노년, 그 비밀은 바로 할 일이 있는 삶입니다. 네 번째 준비할 것은 자식이나 가족과의 적절한 거리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족이라도 지나치게 가까우면 갈등이 생기고 지나치게 멀면 서로가 무관심해집니다. 적절한 거리를 두지 않으면 내 노후는 언제든 불쑥 들어온 누군가의 요구와 간섭에 휘둘리게 됩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가족 문제에 깊이 끼어드는 순간 내 인생의 중심은 사라지고 그들의 문제에 휘말려 허우적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마음 붙일 곳이 가족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갈등이 터지면 그 충격은 몇 배로 커집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윤정호 씨는 은퇴 후 아들 부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롭지 않고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들의 생활비 문제, 며느리의 집안일 방식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날이 서고 식사 자리마저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윤 씨는 자신이 집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실을 피하고 방 안에서 식사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손주 교육비와 집안 생활비를 대느라 연금이 바닥나자 병원 비조차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가족과 가깝게 지내려던 선택이 결국 외로움과 경제적 파탄을 동시에 불러온 것입니다. 반대로 강릉에 사는 최은영 씨는 은퇴와 동시에 자식과의 거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자녀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무조건 들어주는 대신 본인의 생활비와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다. 대신 가족 간의 유대는 필요할 때만 깊게, 일상에서는 가볍게 유지했습니다. 주 2회만 손주를 봐주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대화, 음식을 나누는 웃음,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라는 진심 어린 인사가 그녀의 삶을 채웠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자식은 사랑하지만 내 삶의 행복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봉사활동이 나를 살렸어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영수 씨는 자녀와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르자 아버지로서 돕겠다는 생각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생하지 못했고 은행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김 씨는 살던 집을 잃고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들이 그 뒤로 연락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전부라고 믿었지만 빚만 남기고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거리를 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장성희 씨는 자녀와 거리를 잘 지킨 덕분에 노년이 단단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기보다 본인 명의의 자산과 연금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대신 가족 모임이나 명절에는 정성을 다하되 그 외의 시간은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썼습니다. 특히 매주 2번씩 참여하는 무료 급식 봉사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따뜻한 미소에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규칙적인 봉사 덕분에 생활 리듬이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음이 젊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은 사랑하고 행복은 봉사에서 찾는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무정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갈등을 만들고 지나친 의존은 내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가족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거리를 지키고 봉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5번째 준비할 것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노년에 진짜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닙니다. 급한 순간 전화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도 이 사람이라면 받을 거야 싶은 번호가 없을 때 그 고립감은 숨을 막히게 합니다. 평소에 함께 밥 먹고 웃는 사람은 많아 보여도 진짜 필요한 순간에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한 명이 없으면 당신의 노후는 고요한 방 안에서 천천히 무너집니다. 부산에 사는 조성우 씨는 평생 가정을 위해 일하며 정작 자기 인간관계에는 무심했습니다. 은퇴 후엔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가족 외엔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쓰러졌지만 옆에 있던 아내는 이미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잡아도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어가듯 119를 눌렀지만 신고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해 구조가 늦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심장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돼 있었습니다. 그는 퇴원 후 말했습니다.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필요한 순간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반대로 전남 순천에 사는 김말순 씨는 봉사활동 덕에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매주 지역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신뢰관계를 쌓았습니다. 봉사 중 다친 적이 있었는데 함께하던 동료가 바로 병원까지 데려가고 치료 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평소에 돈 한 푼 오가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서로를 챙기며 쌓은 관계가 위기 순간 빛을 발한 것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핏줄은 아니어도 급할 때 믿고 부를 수 있는 가족입니다. 봉사로 연결된 인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박종철 씨는 친구가 많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술자리나 골프 모임에서 만난 가벼운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은 많았지만 이 사람은 번거롭다고 거절하겠지라는 생각에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택시를 불러 혼자 응급실로 갔고 깁스를 한 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람 사이의 거품이 얼마나 허무한지 깨달았습니다. 급할 때 연락할 수 없는 인연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 사는 이선자 씨는 봉사활동으로 만든 단단한 관계망 덕에 혼자 살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말벗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동년배와 후배들이 그녀의 생활을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지난해 겨울 독감으로 며칠 동안 집에 못 나온 그녀에게 봉사 모임. 동료가 직접 약과 죽을 사다 주었고 병원 진료까지 동행했습니다. 이선자 씨는 말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가족보다 더 든든했어요.
봉사로 맺은 인연이 없었다면 그날 난 방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을 겁니다.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평소에 마음을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봉사활동입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은 인연은 위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노년에 혼자 살아도 당당하고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한 명, 아니 그 이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의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